네, 안녕하세요. 이렇다 145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례쌤입니다. 이렇다가 오늘로 이제 145회가 됐는데요. 우리 진행을 이제 우리 마돈나님하고 BI 이렇게 두 분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새로 한 분이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소리는 들으셨죠? 예, 오늘 새로 오신 진행자분 코알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코알라. 예. 네. 네. 저는 이렇다 애청자였는데요. 네. 특히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좀 앞당기려고 정치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배우고 소통하는 사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다를 이제 3년 반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145회까지 진행했는데 요새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게 BI님도 그렇고 우리 코알라님도 그런데 애청자시다가 사회자로 모시게 되니까 왠지 뭔가 좀 뿌듯한 느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라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씨앗을 자그맣게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말이죠, 그건 그런데 느낌이 그러는데 이름이 코알라시잖아요. 네. 코알라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제가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예. 고양시의 한 작은 도서관에서 아하.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거기 어린이들이랑 만나기 전에 음. 별명을 정해야 된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의 어릴 적 별명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제 별명이 잘 없었는데 아. 코알라라고 불렸던 적이 문득 기억이 나가지고 아하. 코알라로 할게요 이렇게 아, 정했던 그랬구나. 별명을 이렇다에도 갖고 왔어요. 아, 저도 그런 각도로 제가 별명을 지면 저는 고릴라가 되었는데 네. 제가 걷는 길이 꾸부정해갖고 초등학교 때 별명이 고릴라였어요. 근데 아. 이제 저도 이제 고릴라로 할까? 어쨌든 제가 2015년에 오랫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는 코알라가 많잖아요. 네네. 유칼립투스만 나오고. 근데 코알라가 주로 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딱 1분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든 거예요. 깨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갑자기 또 자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쟤 저렇게 자주 자냐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걸 보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진기한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혹시 잠이 많아서 코알라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예. 코알라처럼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삶을 언제나 꿈꾸고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진행자분이 오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를 코알라님에게 완전히 넘기겠습니다. 네, 코알라입니다. 오늘 이렇다 145회인데요. 이렇다는 매주 한 명씩 메인 출연자가 바뀌면서 주제도 바뀝니다. 오늘의 메인 출연자는 슈퍼바이저님입니다. 슈퍼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슈퍼바이저님의 아주 오래된 존경하는 팬인데요. 오늘 같이 이렇다까지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그럼 오늘 145회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느 때처럼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일까요? 오늘은 기본소득이 아니고요. 아이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저는 오늘 신보호주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유한테 밀렸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보호주의라는 말 그대로 보면 새롭게 등장한 보호주의라는 뜻일 텐데요. 그렇죠. 네. 네, 보호주의는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말이니까 자유무역에 대립되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그냥 보호주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예리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다르긴 하죠, 두 가지가. 근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네. 일단 출발점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얼마 안 됐죠? 한 3년, 네, 한 3년 네네. 됐죠. 네. 사실 16년이 국제무역 질서에서 보면 사실 정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온 어떤 분기점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16년 6월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브렉시트 할 건가 말 건가 하기로 했죠. 네. 예. 이게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사실 알다시피 EU가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해온 양대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영국은 또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의 중심 국가죠. 그런데 이 영국이 EU를 나가겠다.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이제 프랑스 등의 추가 이탈, 그러니까 프렉시트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건 17년 5월에 프랑스 대선 기억하죠. 네네. 르펜과 마크롱이 결선에서 붙었는데 르펜이 졌죠. 네네. 지금 마크롱 단성으로 프렉시트 일단 저지돼서 도미노 현상 우려는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슈퍼바이저들이 보통 마카롱이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마크롱이라고 제대로 하시네요. 아, 네. 오늘 상태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인만큼 제가 방송이니까. 예. 당시 그 EU 탈퇴가 막 일어날 것이다. 그래갖고 EU 탈퇴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조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유럽을 EU를 탈퇴하면 이탈리브, 네. 이탈리아가 떠난다고. 체코가 탈퇴하면 체크 아웃. 예, 체크가 나간다. 네. 예, 슬로바키아가 탈퇴하면 슬로바케이드, 베이케이드라는 게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네. 슬로바케이드 이런 말들이 나와서 장난 아닌 장난을 쳤던 기억이 막 납니다. 예. 체코 탈퇴가 제일 재밌는 표현이었네요. 체크아웃. 네. 네. 근데 단어의 유희로 좀 받아서 넘기기에는 상황이 꽤나 심각했었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요. 네네.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2016년이 보호무역주의의 분기점이 된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6년 하면 네, 또 다른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기억이 나요. 네. 바로 그에 있었던 두 번째 충격파죠. 네, 사실은 네. 어쩌면 이게 더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6년 11월인가요? 네.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게 사실 뭐 트럼프가 될까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죠. 별로 없죠. 네. 예, 근데 보호무역주의 대해서 반중국, 반이민자 정책, 멕시코의 국경을 쌓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총투표에서는 졌지만 어쨌든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이겼죠.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도해온 국가잖아요. 근데 그 심장부에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공약을 낸 사람이 뻐저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네, 네. 이거야말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그리고 당선 직후에 바로 TPP 탈퇴선을 합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을 하겠다 했고 실제 재협상을 추진했죠. TPP 탈퇴했고요. 네네. 바로 비준 직전에서 탈퇴한 겁니다. 18년 7월부터 중미 무역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19년 올해죠. 올해 5월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네. 화웨이 제재라는 그러니까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출 안 한다. 그렇죠. 무슨 뭐 관세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수출 안 해버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후로는 사실상 중미가 기술 패권 전쟁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최근 화웨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다시 중미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먼 걸음을 이미 떼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크게 싸우는데 그 대단한 무역전 그 싸움의 와중에 우리가 또 껴갖고 그 네. 와중에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네. 그것도 국지전도 또 벌어지고 있고 네. 사실 이게 경제적 성격도 있지만 정치 군사적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어쨌건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흐름이 이 보호주의라는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 다자간 무역 협정인 그 WTO 체제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은 안 되지만 어쨌건 WTO 체제에 이 반대되는 어떤 위협들이 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브렉시트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주의의 전개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흐름, WTO 체제의 위기. 오늘 이렇다 145회는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주제가 신보호주의인데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를 신보호주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과거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의 신보호주의 사실 가트 WTO 체제하의 보호무역제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 추동 주체 그리고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옛날의 보호무역주의는요, 그러니까 구보호무역주의라고 말을 해볼까요? 18세기나 19세기 유치산업보호론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약한 미발달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로 개도국에서 나타나죠. 네네. 반면에 지금의 신보호주의의 주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입니다.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요. 구보호주의의 유치산업보호정책이 미국의 사실 눈에 가시 같은 거였는데 90년대 자유무역 질서의 옹호자였던 미국은 WTO 체제에 반덤핑이나 보조금 금지 같은 걸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은 WTO나 가트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의 무역협상 체제에서는 다뤄지기가 어려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FTA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에서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 실제로 가트하고 WTO가 이렇게 확산이 빨리 쫙 됐잖아요. 네. 빨리 확산이 된 비결도 아마 무역협정의 수준이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WTO 같은 건 이제 무역협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를 관세,
뭐 이 최애국 대우라든가 상호주의 같은 관세에다 두고 세금 문제라든가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 접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의 조정은 뒤로 미루고 쫙 추진했던 것 자체가 가트나 WTO 체제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근거였던 것 같고요. 네네. 쉽게 확산되긴 했는데 높은 수준의 구성력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대 국가 간 또는 지대 간의 FTA를 막 하는 걸 통해서 구속력 있는 자유무역의 조항들을 만들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고 미국 등은 싫어했었던 거고 네. FTA 등을 통해서 구보호무역주의를 깨고자 했다. 네네네. 그에 반해서 신보호주의는 미국 등이 오히려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신보호주의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트나 WTO 체제의 핵심은 관세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네네. 아까 찬희 말씀하셨지만 최애국 대우의 원칙, 그러니까 A가 B나 C에 대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D에 대해서는 20%를 매기면 최애국 대우 원칙을 위반한 거고, 그러니까 다 15%씩 매겨라 뭐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관찰해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전 세계 관세율이 떨어졌습니다. 신보호주의는 단순히 이런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넘어서서 수입 규제, 사실 가트에도 그런 조항이 있긴 있었는데요. 안전 보장상 필요한 경우에 무역 제한에 근거한 수출 규제도 아주 보복 수단으로 번번이 사용을 한다. 화웨이에서 지금 알 수 있죠. 네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신보호주의가 왜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런 보복 수단을 사용하는 게 이유가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그 핵심은 사실은 해외 직접 투자를 반대하고 해외 업무 위탁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민이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 반이민 정책, 반해외 직접 투자, 반해외 업무 위탁, 생산 요소 간의 국가 간 이동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보호 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 무역주의를 훨씬 초과하는 산업 보호, 일자리 보호, 반이민, 국내 노동 보호 등 보다 광범위한 보호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보호주의는 보호 무역주의를 넘어서서요, 군사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기술 패권적 차원과 긴밀히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동북아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신보호주의는 미중의 군사 대결 구도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신보호주의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보호주의라고 하는지 좀 알겠는데요. 네. 모든 측면에서의 보호주의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보호주의는 수입, 수출, 다시 말해 무역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도 제한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보호주의는 단지 경제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군사 정치적 문제를 포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우리가 이 신보호주의를 이해를 하고 또는 대안을 생각하고 또는 비판을 하고자 할 때도 이걸 국가 대 국가 또는 국민경제 대 국민경제의 대립구도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논의의 바탕에는 국가 대 국가 또는 국민경제 대 국민경제의 구도가 필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할 때 이 구도를 넘어서서 다른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호무역이라는 말 자체도 한 국가의 경제를 다른 국가의 경제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구도인 것 그런 같은데요. 말이죠. 말 자체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호무역론이란 국가 대 국가 구도를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따져보자면 국가 대 국가 구도가 이게 보호무역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론, 그렇죠. 리카르도 이래로 가장 오래된 이론이 비교 우위론이잖아요. 이 역시 무역을 국가 대 국가 또는 그렇죠. 국민 경제 대 국민 경제의 관계로 보고 비교 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하자면 양국 전부에 이익이 된다. 국민 경제 둘 다에 모두 이익이 된다. 이런 식의 설명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역 이론에는 국민 경제 대 국민 경제의 교역이라는 게 깔려 있었다. 이게 보호무역이건 자유무역이건 이론 틀로 이렇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자유무역, 보호무역 모두 국가를 주체로 상정한 이론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무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틀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노동과 자본이라는 구분되는 생산 요소가 있고요. 뭐 결국은 분할된 계급이 있고, 엄연히 다르죠. 또 자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자본 분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노동 안에도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같은 음. 분절화된 어떤 지절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보호주의를 다룰 때에도 단순히 국가 대 국가 구도로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신보호주의가 왜 등장했느냐 그 등장의 조건을 바라볼 때도 이런 국내 정치적인 동학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동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국가 대 국가란 구도를 떠나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보호주의가 등장해서 이게 미국 경제에 좋냐 중국 경제에 좋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보다 과연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떤 자본 또는 어떤 노동이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가르는 것 결국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무역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꼭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거 발생하면 이렇게 TV에 나와 있는 그 기자들이라든가 네. 전문가라분이 네. 한국에는 어떻고, 뭐 일본에서 네. 어떻고, 미국에서는 맞아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국가주의적 사고를 이게 하잖아요. 국익론이죠. 네, 국익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꽤 진보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조차 국제무역 대외관계 영역에 대한 얘기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국가주의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수렴하는 사고 구조라고 할까, 행동 구조라고 할까. 최근에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나서 네. 한일 간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뭐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뭐 따라잡을 수 있다라든가, 삼성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든가. 예. 또는 뭐 심지어 롯데 물건을 사지 말고 삼성, LG, SK 물건을 사자. 뭐 이런 정말 탈계급적이고 탈계층적이고 완전히 국가로 똘똘 뭉친 하나의 덩어리에 무슨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고가 막 쏟아지는데요. 이런 국가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슈퍼바이저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신보호주의를 국가주의적 이도에 올르기를 좀 벗어나서 국내 정치적 동학이나 계급 계층적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어떤 순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뭐 어쨌건 국제무역을 다루고 있으니까 국제무역 체제 역사에 대해 좀 간략히 살펴봐야 될 네. 거고요. 그다음에 신보호주의를 따져야 할 텐데 이 등장 배경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신보호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해외 업무 위탁의 증가. 네. 뭐 뭔지 이해하시겠죠? 네네. 두 번째가 세계 경제 글로벌화, 개도국 노동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진국의 중간층, 중산층이 붕괴하고 경제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차원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보호주의의 등장 배경, 요인이 뭔가를 일단 살펴보고 맨 마지막 이 방송의 마지막에서는 뭐 향후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무역 체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개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트 WTO 체제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것은 앞서 언급됐듯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 체제예요. 그러니까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상호주의 그리고 최애국 대우 원칙. 상호주의는 알겠는데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취하는 그렇죠. 주의인데, 상호주의겠죠. 네. 네. 그럼 최애국 대우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바이저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네네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세히까지 할 건 없고요. 최애국 대우는 영어로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이거든요. 네. Favor가 좋아한다, 네. 선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애랑은 최고로 대우해주는 나라 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A라는 나라, 즉 우리나라가 있다고 봅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다른 외국에게 어떤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관세 얘기도 했죠. 네. 관세 5%로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무역을 하고 있지 않던 어떤 나라가 우리하고 무역을 하려고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이미 무역하고 있던 나라하고 가장 잘 대우해 주던 나라와 네. 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5%를 하고 있다가 야 니들은 말이야 나하고 좀 안 친하니까 10% 할게. 이게 아니고 네네. 이전에 most favored 하던 네이션과 같은 대우를 아. 해주는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거를 가트와의 원칙으로 딱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정해지면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 그 아래로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오히려.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춰줌으로써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대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트 WTO 체제가 자유무역 확산에 큰 기여를 했고 이 최애국 대우 원칙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세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중국이 WTO 가입하기 이전의 관세율하고 가입 후 관세율 비교해 보면은 중국의 관세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동원되는 이론이 소위 무역 조건 이론, The Terms of Trade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 조건 이론이요. 네, 그게 뭘까요? 무역 조건 이론. 네. 네. 근데 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협정국 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상호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협정을 하는 목적은요, 뭘까요? 한 나라의 무역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이 외부성, 그 국제적 외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국제적 외부성을 협정을 통해서 내부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네, 무역 협정이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외부성의 내부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입국 정부가 수입 관세를 인상을 해요. 품목의 그 로컬 프라이스, 지역 네.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수입하는 나라의 가격은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세계 가격은 낮아지게 되죠. 세계 가격은 원래 그대로니 관세 네. 먹하기 전이니까요. 그 수입국은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해서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겠지만 수출국은 사실은 이에 따른 부정적 외부 효과를 몽땅 뒤집어 쓰게 되죠. 수출이 네.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고요. 그러면 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어떻게 이제 내부화하는가가 무역 협정의 핵심이 되는 거죠. 즉 어떻게 이 사람 이 수출하는 나라가 전부 다 뒤집어 쓰는 부담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가의 문제인데 네, 일단 교육 조건 이론은 이런 관세 인상을 통해서 수출국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부성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 네. 무역협정을 맺어서 타협할 수 있는 관세율을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세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 나라에 수출할 때 관세가 어느 정도고 이쪽이 감당해야 될 수출국이 감당해야 될 국제적 외부성이 얼마인가를 갖다가 미리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역 안으로 내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애국 원칙하고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관세율이 인하되도록 네.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교육 조건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관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정책들에 대한 협상, 그러니까 개별 국내 정책에 대한 협상은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조건 이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무역 체제는 WTO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 협정 체제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WTO 체제는 말씀처럼 관세 정책과 같은 무역 정책의 협상에 집중해 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출범한 것이 1995년 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이후로 엄청난 수의 특혜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국가와 국가 사이의 FTA뿐만이 아니라 뭐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인 나프타나 아니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같은 특혜 무역 지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EU 같은 경제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네. 그 궁금한 것은 다자간 무역 협정인 가트 WTO 체제와 21세기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특혜 무역 협정의 관계가 과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다자간 무역 협정은 그 역할을 이미 다 했고 특혜 무역 협정들이 세계 무역 체제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체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슈퍼바이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거. 야. 네, 일단 이 특혜 예. 무역 협정이 엄청나게 확산됐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95년 WTO가 출범했어요.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특혜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 아하, 400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48년부터 94년까지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서는요. 이게 한 50년 가량의 기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124개의 특혜 무역 협정만 훨씬 체결됐습니다. 적었네요. 예. 훨씬 적었죠. 예. 이 WTO 체제에서 특혜 무역 협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WTO하고 보완적인지 대체적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
제 의견에는 사실 WTO는 관세 중심의 체제이고요. 네. 낮은 수준에. 이것은 사실 최종제의 무역 교환에 적합한 체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1995년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달라진 세계 경제를 이 특혜 무역 협정들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혜 무역 협정들을 살펴보면 협정 당사국들이요. 무역 장벽이 되는 모든 보유 무역 정책을 없애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무역 정책 말고도 투자, 환경, 노동 정책 등 국내 정책에 대한 협상과 협정을 함께 체결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협정인 거죠. 그러나 이거 한번 잘못 체결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라. 포함된다는 거죠. 협상하는 거죠. 2016년 2월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딱 등장하자마자 이 비준이 이전이죠. 우리 탈퇴한다 그리고 나갔죠. 도루묵이 됐죠. 네, 네. 그 정도로 네. 이게 이 일국과 일국의 이 사활을 건 무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참 탈퇴하는 것도 많아요, 그 자식은. 네. 왜 특혜 무역 협정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해외 업무 위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재 교육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종재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 자기 이 생산 프로세스 중에 일부를 갖다 떼가지고 네. 다른 나라로 이전을 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그 중간재를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수입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국제 분업 체계가 바뀐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업무 위탁이 늘면은 특화된 중간재 교육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 중간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 청산 조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것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상호 독점력이 있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의 내부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재벌이 뭐 하청 줄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맞습니다. 뭐 핸드폰을 중국에 생산한다든지 그런데 또 받아와서 미국이 또 수입해서 또 판다든지 그 핸드폰은 그런데 사실은 미국 회사의 것이고 턴키로 딱 정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교육제 관련 비용을 교육국에 추가로 전가시키는, 다시 말해서 교육 조건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은 더 이상 관세 등 무역 정책이 아니라 금융, 투자, 환경, 노동 등 이런 국내 정책에 개입을 해야만 그렇죠. 적절할 것이다라는 게 최근 분석의 골자입니다. 그럼 이제는 단지 완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단계가 아니고 업무의 한 부분을 외국의 외주로 위탁하는 일이 커지고 있고 예. 또 생산 과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중간재의 교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구속력 있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 다시 말해서 특혜 무역 협정의 폭발적 증가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얘기네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해외 업무 위탁이 정말 많이 늘었나요? 근데 그 해외 업무 위탁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회사가 자기 안에 있던 업무, 회사의 특정 업무를 회사 외부에 위탁하는 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 들으셨죠? 네네. 뭐 외주라고 하죠, 네. 한국말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웃소싱 외주는 국내에서 다른 기업이나 딴 데다 위탁할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네. 근데 해외로 위탁하는 거는 오프쇼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쇼가 이제 해안이니까 네네.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아, 네. 오프쇼링, 국경선을 넘어갔다. 네.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업무 위탁 네. 또는 해외 업무 위탁 이렇게 번역하면 되니까 아웃소싱하고 오프쇼링을 잘 구별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는 아웃소싱이고 그렇죠. 해외는 오프쇼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쇼링 네. 해외 외탁 업무라는 게 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건비 절감도 있겠고 저쪽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 그쪽이 더 좋으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비용의 절감도 있겠지만 해외 다양한 전문가나 인력들의 풀을 활용한다 이런 네. 관점에서도 최근에 이제 21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하는 것은 9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전환 이거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요 오프쇼링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면 휴렛 패커드라든가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시스코 등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아주 오프쇼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심지어 콜센터 같은 걸 이제 인도에다 막 두는 거죠. 아, 네네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콜센터가 뭐 목포에 둔다든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아웃소싱이고 이걸 오프쇼링까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언어적으로 특히 영어권인 인도하고 필리핀에 굉장히 오프쇼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배경을 보면 이게 초고속 인터넷하고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네. 팩스로 한참 밑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업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프쇼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세계 무역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표준적인 무역 모형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재를 생산하고 이 최종재를 서로 교육하는 거 이게 이제 최종재 교역 모형이다. 네. 이전의 무역은 이런 것들이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 물건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니까 제품 하나 만들어면 요 부분은 얘 거, 요 부분은 저 나라 거 이렇게 다 결합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내의 중간재 교육이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재 교육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프쇼링, 네. 해외 업무 위탁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 프로세스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단계가 해외 자회사 네. 또는 해외의 하청 기업 이런 데 위탁되는 해외 업무 위탁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간재 교육이 증가하게 되고 정리해 보자면 해외 업무 위탁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업무를 맡기려면 거기에 돈을 좀 투자해야겠죠. 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분업 체제, 수직적인 국제 분업 체제가 생기고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말했던 영어 표현으로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생겨서 네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최종재 무역 모형으로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TPP와 같은 특혜 무역 협정이 중요하게 부각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역 협정이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된 배경이 바로 이 해외 업무 위탁의 증가 그리고 중간재 교육의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신보호주의 등장 배경도 바로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무역 협정이 증가한 배경하고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업무 위탁이 증가했고 중간재 교육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신보호주의가 등장한 이유도 이거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해외 업무 위탁이 증가한다. 네. 그럼 종전에 선진국 기업 내부에서 또는 선진국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던 생산 프로세스 일부가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생산 프로세스는 주로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노동 비용이 많겠죠. 네. 보통. 네. 그러면 선진국 내부의 비숙련 노동의 수요 감소가 이어지죠. 그렇겠죠. 네. 외부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 또는 실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숙련 노동자들의 지위가 하락되고 미국 전통적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가 몰락하고 또 이를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한 트럼프주의와 신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정리하면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해외 업무 위탁의 증가가 되면서 이것이 신보호주의 등장의 첫 번째 배경이다.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세상에 네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트럼프 당선과 네, 신보호주의 등장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굉장히 이거 네, 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얘기를 좀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면요. 그 신보호주의가 대두된 두 번째 이유로 아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도국 노동 공급의 폭발적 증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도국 노동 공급의 폭발적 증가를 이해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개도국들도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구공산 지역의 노동력이 세계 시장에 직접 공급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은 게 EU 통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냥 그리고- 동유럽의 노동력들이 확 진출한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세계 시장에. 최신 그 연구물들을 보면 그 숙련 편향 기술 변화를 연구했던 오토 도운 그리고 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걸 보면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산업 및 고용 관련 데이터
그리고 미국의 국정무역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수입 증가하는 게 미국의 산업이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숙련 편향 기술 변화, 기술 변화에 따른 거하고 대중 무역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어쨌건 4분의 1 정도 미국의 제조 고용의 4분의 1이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 때문에 감소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람 트럼프파입니까? 이 사람이 2016년에 낸 논문은 트럼프가 왜 이길 수 있었는가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네. 그렇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4분의 3은요 기술 발전 때문이에요. 아하. 그런데 4분의 1이 중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장한 거군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네. 4분의 1이 어떤 특정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국은 러스트 벨트에 몰려 있겠죠. 미국은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게 16년 논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실업 증가, 노동시장 참여 감소, 임금 감소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국의 노동 공급의 증가가 미국 계급 정치의 구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그렇게 되네요. 분석인데요. 네. 그럼 신보호주의 대조의 세 번째 배경이 뭐였죠? 아까 선진국의 중산층이 붕괴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거였죠. 네네. 네, 이게 세 번째 원인인데요. 사실 제조업의 자동화 진행이라든지 이 기술 편향적인 과학기술 진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요 중간 숙련 일자리가 없어지고 따라서 일자리 증대율 자체가 U자형 곡선을 중간 네. 숙련이 없어진다. 가운데가 더 이상 안 늘어나고요. 네. 양쪽 비숙련과 숙련만 숙련이 네. 늘어난다. 그런 이제 U자형 곡선을 보인다라는 거였는데 상당히 많은 실증 연구에서 검증이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고용 양극화 가설도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오토 앤 도운 U자가 아니라 이제 네, 또. 그 사람들인데요. 아니 그렇지가 않다. 음. U자형 그래프 중에서 이 고숙련에 해당되는 것은 꺾인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냥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저숙련 직업만 폭증한다. 아하. 그리고 중간 숙련 직업과 고숙련 직업이 함께 줄어든다. 아하.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을 해보면 네, L자. L자가 네, 되는 L자. 건데 네. 뭐 어쨌든 중간층이 붕괴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이만 붕괴하고 중간 구층이 다 네. 붕괴하고 뭐 어쨌건 중간은 붕괴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숙련 편향 기술 변화로 촉발된 저숙련 저임금화 상황이 일단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런데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개도국 노동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WTO 체제는 계속 관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붕괴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친 게 이 개도국 때문이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숙련 편향 기술 변화가 더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 무역 때문인지 아니 기술 변화 때문인지 두 요인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불이 났는데 휘발유로 부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가 불의 원인인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들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가져오신 자료를 한번 보니까 네. 그 곡선이 그래프를 가져오셨네요. 이게 79년부터 2007년까지의 직업적 숙련도 100분위에 따른 고용 비율 변화다. 밑에 횡축이 이제 숙련도의 변화네요. 100일수록 숙련도가 제일 높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그렇죠? 네. 숙련도가 높은, 따라서 임금도 높은, 예, 평균 임금이 민 웨이지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U자가 되었다. U자가 이제 연두색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었다가 요새는 아예 그냥 L로. L자로 바뀌고 있다. 이걸 잘 보여주네요. 요 그래프 요거 지금 못 보실 테니까 제가 요거 올릴 때 페이스북이나 등등 여러 가지 뭐 팟빵에 넣을 때 요 그래프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오토 앤 도우는 책에서 제가 아 그래요? 아. 잘 그 그래프의 변동을 잘 보여주네요. 요거 올려드릴게요. 아, 예. 네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정말 실감이 더 팍팍 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중간층이 붕괴하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다수 중간층을 기반으로 했던 정치 구도 그러니까 중도파 혹은 리버럴을 중심으로 했던 정치 구도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좀 왜 당선이 되었는지 드라마틱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우리가 신보주의 정치 동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건 못지않게 근데 이 정치 동학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주의란 결국 집권 세력의 대외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이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집권을 해야 되는 도대체 거죠. 어떤 동학으로 집권하게 됐는가? 네네네. 그걸 파헤치는 문제는 무역 정책을 단지 국가 대 국가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 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시한다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등장의 정치 동학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려면은 선거 경쟁 모형인 중위 투표자 모형, 그러니까 미디엄 보터 모형이 좀 유용하다고 봐요. 네. 무역 이론에서 비교 우이론, 이게 리카도의 이론이죠. 비교 우이론의 가장 개선된 형태를 헥서 올린 무역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헥서 올린의 무역 이론을 중위 투표자 이론과 결합시켜서 우리가 모형을 개발을 하면은 잘 이 이해할 수 트럼프 있다. 집권의 정치 동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왜 트럼프가 대중 무역 전쟁을 벌리자라는 공약으로 이 중위 투표자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할 수 있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중위 투표자 모형과 핵시어 올린 무역 이론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핵쇼 올린. 네, 핵시어 올린 무역 이론부터 좀 알아가 볼까요? 네. 뭐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 우위 이론을 개량한 건데요. 네. 리카도는 사실 노동만 가지고 무역을 설명했죠. 노동 가치론이니까요. 네. 근데 헥서 올리는 여기에 생산 요소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자본을 추가합니다. 그 생산 요소가 두 가지가 돼요. 자본과 노동. 네. 그러니까 이 모형에 따르면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그게 수출하겠죠. 비교우이네요. 그게 비교우이죠. 네. 노동이 풍부하면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어머,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두 요소 노동 이외에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한 헥서 올린 모형의 장점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 무역이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다른 장점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네.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을 통해 전 세계 노동자 및 자본가의 실질 소득이 수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수렴한다. 수렴한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국가인 노동자, 자본 집약적인 국가의 자본가들이 수혜를 입는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겠죠. 노동 집약적인 국가의 자본가와 자본 집약적인 국가의 노동자, 그러니까 이 쉽게 미국의 노동자들이죠.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네요. 예. 그럼 쉽게 말해보면 인도의 노동자들은 이익을 보고 그렇죠. 미국의 자본가들도 이익을 보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은 손해를 본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네요. 말 되네요. 그것도. 아, 재밌다. 네, 그러면 네. 이제는 중위 투표자 모형 이거는 찬희 쌤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중위투표자 정리는 좀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치학자 나운스가 경제학자 호텔링의 모형을 원형해서 단순 다수 선거 제도를 분석한 겁니다. 네. 단순 다수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 같은 제도인데요. 네. 1등이 먹는 거, 1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단순 다수 선거 제도죠. 이 중위 투표자 정리는 단순 다수 선거제에는 적합하고요. 비례대표제에는 좀 안 맞아요. 비례대표제 다당제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단순 다수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네. 맞을 수가 있고요. 한국은 워낙 정치적으로 후진 나라라서 한국에 또 적용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네. 미국하고 영국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인데요. 중위 투표자란 건 뭐냐? 전체 유권자 성향으로 볼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유권자를 중위 투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좌파 성향이 4명이 있고 중도가 5명이 있고 우파가 4명이 있으면 그런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봅시다. 네. 총 13명이죠. 네. 여기서 중위 투표자란 건 중도 성향의 5명. 이 사람은 네. 이제 중위 투표자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위원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좌파의 정책도 있고 우파의 정책도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통과되는 결정은 이 중도 성향의 사람이 어느 편을 드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가 하면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고 싶은 좌파 네. 또는 우파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중위 투표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이 변화를 주거나 최소한 포장을 바꿔서 네, 그렇죠, 그렇죠. 중위 네. 투표자의 이해에 맞도록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네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좌파의 정책이건 우파의 정책이건 중도화가 돼서 희석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는 결국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결국 수렴하고 네. 중도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동안 그렇게 이제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산층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이게 좀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됐어요. 뭘 설명하는 이론들이 됐냐?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게 신우파가 등장하고 네. 우파 포퓰리즘이 대두되고 신보호주의가 선거 쟁점이 되는 걸 설명하는 이론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몰락했죠. 네. 또는 몰락 위험에 직면해 있죠. 이럴 때 우파 포퓰리즘으로 쏠리게 되는 정황을 이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 다수 선거제도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는 그런 의미에서 중위 투표자인 사람들이 우파 포퓰리즘에 쏠리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국이나 미국 최근에 일본의 극우파 현상들 네네.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신우파라든가 우파 포퓰리즘 정당 득표율이 한 20%가 되더라도 네. 걔네들하고 연정을 안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아무리 투표를 얻어도 걔네들하고 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가 정책의 극적인 변화에 중위 투표자 정리를 설명하기에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좀 불투명하다. 네. 설득력이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것이 이제 유럽 대륙에서 신보호주의가 아직은 국가 정책으로까지 격상되지 않은 영국을 빼고는요. 유럽 네. 대륙에서 그런 이유는 비례대표제에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핵시에 올린 모형과 중위투표자 이 정리가 이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미국의 신보호주의를 구성하게 됐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건데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이 되는 걸까요, 슈퍼바이저님? 네, 사실 이론적인 모형은 이미 1984년에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서 올린 무역 이론하고 중위 투표자 정리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역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선거 경쟁 모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의 무역 정책에 대한 선호가 무역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추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모든 선거권자가 동일한 노동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위 투표자가 평균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소득이 평준화된 경우죠. 네. 이럴 경우에만 자유무역이 선택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본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근데 자본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게 된다. 네. 그럼 중위투표자의 자본량이 평균 자본량에 비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중위투표자는 더 높은 수준의 수익 관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중위투표자가 결국은 선거 경쟁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할 건가 결정하게 되고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 그러면 선진국의 집권 정당은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선택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집약적 나라에서 노동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비교 우위로 해서 볼 때는 계속 열악한 처지에 그렇죠. 몰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관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위 투표자, 그러니까 이 중위 투표자가 빈곤화되면은 아하. 반드시 이 사람은 높은 관세율을 한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을 당연히 싫어하게 되죠. 그 싫어하게 비교 우위에 된다. 이런 희생되니까. 그리고 실제 각 나라별 관세율도 이제 이 사람 84년에 쓴 논문에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각 나라별 관세율 비교를 해 보면은 그 나라의 이 중산층의 자본소득 분배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예. 자본소득이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훨씬 더 개방적이다. 무역 정책이 자유무역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위 투표자는 보다 높은 관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 이런 선호에 반응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런 얘기네요. 이런 정리인데요. 다시 말해서 선진국의 중산층의 붕괴가 중위 투표자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일어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좀 덧붙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중위 투표자는 자유무역도 싫어하고 자유로운 생산 요소의 이동, 그러니까 자본이나 사람, 이것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도 싫어하는 거고,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 네. 예? 해외 직접 투자, 자본 이동도 싫어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오프쇼링, 네네. 해외 업무 위탁도 싫어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업무 위탁을 IT 업계가 많이 하는데, 이 IT 업계가 미국에서 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연이 아니네요. 이게 네네네. 당연하네. 네. 그러니까 반이민 정책, 반해외 직접 투자, 반해외 업무 위탁 정책에 반응하는 정치 세력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집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렇게 되니까 중위 투표자의 이러한 선언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되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되네요. 두 분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니요, 슈퍼바이저님이 해주신 말씀을 네. 요약 정리해서 그럼요.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결론이 맞습니다. 나오네요. 예, 슈퍼바이저님은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셨고 우리가 이제 딱 요약한 건데 재료는 다 주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이나 정치적 동학이 작동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한 결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거나 반생태적인 정치가 계속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참 우려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레타한테 말이죠. 네. 아름다운 미래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네. 뭐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비난한 거랬죠. 아유. 트럼프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트위터를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는 박사학위 안 땄잖아 하는 거야. 참 어처구니 없는 두 개의 네, 발언이었습니다. 맞아요, 최근 맞아요. 일주일간에 맞아요. 두 개가 나는 내가 볼 때. 이런 이렇게 우려가 되는 네. 지점들이 참 많은 신보호주의 경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신보호주의가 이미 현실이 된 것 같고요. 또 적어도 미영에서는 신보호주의는 적어도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됐다. 네. 트럼프가 낙선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또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이전의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도 굳이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순수 이념형으로서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뭐 지식 공유라든지 열린 혁신 네트워크라든지 비슷한 수준의 사회 보장, 임금 수준의 동조화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WTO 체제는 관세만을 다루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이었고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바닥으로 향한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Racing to the bottom. 그렇죠. 그랬죠. 그런 자유무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식 그렇죠. 공유와 네. 혁신 그런 건 네트워크와 없었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이제 다양한 체계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한 방식의 보호무역 정책이 경제 입지 조건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이후 시대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전에 국가 주도의 은폐된 보호주의 이게 사실 노골적인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면적인 보호주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고 화웨이 수출 규제 사건이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것은 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 영국 중심의 신보호주의는 신냉전 경향과 이제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뭐 미디엄 보터, 중간 선거권자, 중위 투표자의 빈곤화라고 봅니다. 중위 투표자의 자본량, 중위 투표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량과 평균 자본량의 격차.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자산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 할수록 보호주의의 이 자양분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자산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이런 현실에서 신보호주의는 더 격화될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울하네요. 네. 네, 이제 신보호주의라고는 이제 단순한 관세 보복이 아니죠. 관세 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 뭐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공격적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화웨이 규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게 기술혁명의 신보호주의로 나아가는 길목이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 전쟁이 전초전일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국가가 이렇게 앞서서 나서서 기술 패권적인 신보호주의를 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이것은 플랫폼 자본이 고유한 동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클로저 또 뭐 지식이나 데이터에 대한 울타리치기 논리나 또는 플랫폼 자본주의 이전에 90년대에 시작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논리,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 체제인데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네. 당시에 결국은 어떤 지식의 희소화 전략과 본질적으로 쌍생아적인 관계에 있다. 국가 정책을 통해서 하건 혹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하면서 기업이 지적재산권 또는 플랫폼 폐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건 그것만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념형으로서 자유무역 그것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어떤 열린 네트워크이고 사실 현 시대 존재한 적은 없죠. 네. 에 대한 정반대의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가 달라들었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즉 그래서 군사화의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와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배타적인 인클로저를 하는데 그것이 군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 패권 신보호주의라는 게 군사 지정학, 직영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조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관세 문제와 중미 간 타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해 이후의 시대에서 기술 패권적인 신보호주의라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당분간 다른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기술 패권적 신보호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건 신보호주의의 근본적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필연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경제적 기술 패권 싸움만이 아니라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을 둘러싼 긴장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초체적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런 소용돌이 내부에 우리가 좀 휩싸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뭐 신보호주의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내년 2020년 대선에 혹시 트럼프가 또 집권을 할까요? 뭐 일단 지금 탄핵 소추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맞아요. 그렇게 됐네요. 네. 우크라이나에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 꼭 그 자연이 아니라 그 비슷한 사람이 잡을까 이렇게 뭐 바꿔놓으면요. 네네. 어쨌건 이 미국의 이 중위 투표자들이 자기들의 그 공포의 원인이 숙련 변화, 기술 변화 때문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 네. 그리고 걔도 그 인식하더라도 좀 뭐 중국에 돌리면은 좀 우리가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기 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트럼프의 성공의 비밀은 이를 이제 차인 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려면은 선호도가 단봉 분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만 이렇게 높은 중위 투표자는 네. 상당히 많아야 되고요. 네. 이 쌍봉 분포면 안 되고 네. 가운데가 볼록한 낙타의 봉우리 같이 이렇게 원피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 사안이어야 됩니다. 막 정책 사안이 중요한 정책 사안이 한 3개, 4개 돼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단일 사안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슈를 딱 하나 만들었어요. 네. 복잡한 중국과의 이슈를 전쟁. 전부 다 중국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끝낸 겁니다. 과연 이게 또 한번 먹힐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미국의 중위 투표자는 굉장히 이 불만이 많다 지금. 네. 이 정말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작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장벽을 쌓으려면 멕시코의 장벽을 쌓을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장벽을 쌓아야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장벽을 쌓는 게 불가능한 건너가 일이잖아요. 있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기술 파괴 운동. 기술 네, 파괴 네. 운동인데. 그러면은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은 노동소득 이외의 소득 원천이 필요하고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시정할 어떤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 이분들이 계속 트럼프 비슷한 후보에 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트럼프 인기가 바닥이고 뭐 대충 모든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나오지만 이건 네네. 표 까봐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이 중위 투표자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양이나 워렌이 그래도 뭐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린딜이나 일달리 보장 정책 등이 이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의 가능성은 트럼프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상존하는 것이다라는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런 전망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해법 단순하죠. 더 많은 평등이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 중위 투표자들이 신보호주의 대신에 더 평등한 분배를 선호하도록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건가, 네네. 이런 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냐. 이야말로 이게 남겨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긴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 그 슈퍼바이저님이 장벽은
멕시코에 쌓는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쌓아야지 뭐 그렇게 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그 말에 갖는 의미는 이제 최근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앤드류 양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당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네. 기술 변화, 네. 실리콘밸리로 인해서 없어지고 네. 있다. 네. 그 이제 그거를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점점 말하자면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말하자면 약간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8%까지 올라갔다고. 네, 그래서 앤드류 형이 최근에 이제 주장한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프리덤 디비던드죠. 한국말로 하면 자유배당인데 네. 뭐 자유배당 또는 뭐 공짜 배당 여러 가지 프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배당 또는 자유배당 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월 $1,000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기가 오르고 있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이 슈퍼바이저님이 미 대선 주제를 가지고 네. 그냥 정치 기자들이 막 헛소리하는 거 말고 네. 이 정치 경쟁적으로 학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 이렇다 해서 가져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약속하시는 거죠? 네,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십시오. 네. 네네네. 네, 이렇게 또 다음 앞으로의 과제까지 남겨두면서 오늘 이렇다 145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